이번엔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개장 전 워밍업 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챙기는 시간.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올해 상반기에 85만 명 이상 내며 6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연초 7만 원대에서 지난달 5만 원대까지 하락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상반기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15조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 속 반도체 업계가 10여 년 새 최악의 하강 국면을 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습니다. 카카오가 공동체 내 시너지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사 간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어제 발간한 상반기 기업 진단 설명서에서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기업 집단 규모가 139개에서 134개로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1,84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자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이슈 키워드 살펴보시죠. 미워도 삼성전자,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라임을 한번 인용해봤는데요. 8만 전자를 바라보다가 6만 전자가 된 당신, 정말 밉지만 그래도 결국엔 나의 매수 버튼을 누르게 하는 당신입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6개월간 무려 85만 명 이상이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이제 올 상반기에만 85만 명이 늘어서 거의 600만 명이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제 발표한 삼성전자의 반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살펴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지분율 1% 이하죠. 이제 소액주주의 비중을 보니까 592만 2,693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 연말에 이제 506만 명과 비교했을 때 거의 85만 6,342명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올해 들어서 대외적인 이슈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려 등으로 지난달에 5만 전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15조 원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굉장히 이제 그 주수가 늘었는데요. 참고로 삼전 직원 또한 11만 7,90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부분별로 매출을 살펴보니까 TV 등 DX 부분이 59.7%고요. 그리고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이 DS 부분이죠. 35.7%. 그리고 스마트폰 OLED 패널 쪽이 이제 SDC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쪽이 0.1% 정도 나오고 하만이 3.6% 정도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항상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은 이제 주가가 못 간다는 그런 이제 느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위기 때 2020년도 3월 달에는 결국은 바닥에서 스타트를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줬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주가 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안 좋은 이제 어려운 시기를 좀 겪게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 기저에서 삼성전자가 주가는 가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투자는 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김선영 대표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고 주가 측면에서 매력도 한번 살펴볼게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거는 지금 누구도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또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 IT에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좀 잘 하신 겁니까, 김병수 PB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을 찍고 다시 6만 원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점을 다 잡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에 조금 하반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도입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DDR5라고 아마 올 상반기부터 기사가 몇 번 나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DDR5 이제 D램이라든지 DDR5라든지 해서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D램 시장에서 DDR5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4.7% 정도밖에 출하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는 20% 그리고 25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주식보다는 좀 소부장 업체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SK증권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아비코전자라는 곳이 이제 DDR5 관련주로 좀 유명한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올해 2분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0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한 13%로 이제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바가 있기 때문에
DDR5로 넘어가는 차세대 메모리 쪽에 넘어가는 환경에서 아비코전자라든지 이런 DDR5 관련주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매매 나가서신다면은 좀 하반기 좀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DDR5 아비코 전자를 좀 공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돌아서 삼성전자까지 올라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최근 우리 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낙폭과대주 순환매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우리 시장, 가장 궁금한 건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나 소장님, 지금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좀 공부하신 분들 좀 아시고 계시죠? 주식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횡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승이라고 표현한 분 거의 안 계시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다. 상승과 반등의 차이는 뭡니까? 상승이란 것은 고점을 넘길 때 주로 상승 장세, 그리고 지금 어떤 장세 어떻습니까? 고점이 2,800, 2,900 이런 걸 못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반등 장세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반등 장세에 나온 특징이 뭐죠? 어제 말씀드린 태조 이방원, 태양광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이런 일부 업종들의 빠른 순환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상승 자세가 나온다면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신고가가 나가지고 새로운 장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장세가 아니다를 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주요 산업 중에서 아직까지 주가 수준이 거의 오르지 못한 업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죠. 조금만 확대해 주시죠. 올해 8월 달만 해도 종합주가지수는 3.5%가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업 2.1%, 또 섬유유복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어요. 반도체 어제 모처럼 반등 좋지만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장세가 반등 장세라면 분명히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 중에서 실적이 그리 나쁘지 않는 업종들 분명히 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 화장품, 의료, 섬유, 증권, 그리고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반도체 업종을 잘 보시는 게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많이 안 오른 종목들 좀 주목해보자라는 기사였고요. 지난주 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보셨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은 바닥에서 못 올라온 종목들 찾기에 혈안인데 우리 김병수 PB님이 생각하시는 다음 타자, 다음 순환매 타자 어떤 쪽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이제 의류 그리고 이제 증권 그리고 화장품 쪽에 좀 관심을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특히 의류와 화장품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의류 쪽에서는 FNF라는 회사가 좀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LB라든지 디스커버리 매출액 이제 내수에서도 평균 대비 한 25%가량 성장하게 되었고 해외에서도 이제 MLB 중국 매출액도 한 1,000억 원 이상을 나오게 되면서 많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 매장도 이제 대략 한 올해 말까지는 한 800개 이상 될 것이다. 지금 707개까지 찍혀 있고 올해 말까지는 800개가 무난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중국이 봉쇄 상황인 거를 좀 가늠한다면은 아마 하반기까지 FNF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화장품이 지금 거의 코로나 이후로 거의 2년째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콜마 정도가 좀 괜찮은 실적을 좀 발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57%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매출액 또한 20%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결국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웃도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회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중국 쪽에서 화장품 수요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좀 괜찮고 매출 감소도 한 19%에 그쳐서 선방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좀 한국콜마 좀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HK 이노엔 자회사 HK 이노엔이 영업이익이 한 300억 이상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 한 58% 증가한 게 주요하지 않았나. 특히 화장품 그리고 그 의류 업체 쪽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중국향 쪽으로 나가는 업종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중국이 코로나19로 좀 완화되고 올해 연말로 이어질 때 좀 하반기에 투자처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점검을 해봤고요.
자, 낙폭 과대 인식에 따라 올라온 종목 카카오도 있었습니다. 카카오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이 골목 상권 침해 이후로 몸집 이제부터 줄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카카오. 그런데 속도는 좀처럼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계열사가 축소가 되긴 했네요, 대표님.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골목 상권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요. 문어발식 확장, 뭐 무분별한 이제 물적 분할 후에 이제 신규 상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은 기업이고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업인데 카카오가 기업 집단 설명서를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 일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살펴보고 처음 확인한 게 이제 저 혼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한 100개쯤 되나? 라고 하고 봤더니 총 134개가 집계가 됐습니다. 정말 너무 많았고요. 사업 목적에 따라서 6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됐습니다. 참고로 일단 비교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그룹이 2022년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현황에 따른 계열사 수가 총 59개거든요. 근데 거의 뭐 3배에 육박한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아도 너무 많다. 예전에 카카오는 사실 굉장히 좋은 계열사들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가치가 그대로 살아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물적 분할을 해버리면서 예전에 카카오는 이제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상장된 이제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펀더멘탈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관련 기업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연말 기준으로 계열사가 좀 줄어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줄어든다라고 이제 시사를 했는데 그래도 100개가 넘죠. 사실은 앞으로 얼마나 줄여갈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줄여가면 아무래도 이제 통폐합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통폐합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 또 펀더멘탈이 합쳐지는지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하고 계열사가 134개라니요. 참 무섭네요. 자,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이죠. 저가 항공주 관련 뉴스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요즘은 홈쇼핑을 틀어도 여행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공항은 예전 수준을 모두 회복한 것 같습니다. 저가 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LCC 저비용 항공사가 어제 모처럼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4가지 이유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미 주가 수준이 거의 바닥권에 다 왔습니다. 모든 저비용 항공사들의 주가가 반토막 이상 다 났기 때문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경쟁사 정리가 꽤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도 정리 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비용 항공사들의 그런 인원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여행객이 줄어듭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객도 증가하고 있고 해외 여행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럼 수급 논리로 간당이 되는 거죠. 이미 운행을 담당할 그런 쪽은 줄어들고 있고요. 마치 여행을 가시려는 여행객들은 증가하고 있다. 그럼 답이 나왔죠. 그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빠르면 금년부터 진에어가 어쩌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미 지난 6월 달에는 아마 흑자가 났을 것으로 기대하는 측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에어를 비롯해서 제주항공, 에어부산 그리고 TA항공 등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을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지속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어제 당장 슈팅이 나왔어도 사실 실적 개선된다고 주가가 고스란히 함께 반영이 되는 건 또 우리 주식시장이 아니잖아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 김병수 PB가 보기에 저가 항공사 지금 진입하기에 좀 매력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 좀 슈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몰린 게 아닐까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 유가가 빠진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인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80달러대로 내려온 유가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좀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진에어가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좀 수급이 많이 몰리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한번 슈팅을 쏘아올린 진에어 외에서 다른 이제 LCC 종목을 한번 찾아봤는데 TA항공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TA항공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한 295억 원가량 나오게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5%가량 영업 손실 폭을 줄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당기 순손실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한 46%가량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TA항공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상반기에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투탑이 많이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가 국제선의 TA항공이 무섭게 쫓아왔습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여객수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9만 명에서 8만 명 순서로 탑3 정도의 이 LCC 업체들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게 성장하는 업체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형 기종이라고 표현되는 A330 비행기를 세대를 도입하게 되면서 장거리 노선에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노선 취향을 준비하게 되고 이제 글로벌 업체인 트래블포트와 세이버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고 장거리 진출과 인바운드 수요 유지를 통해서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외인 매수가 3일 또는 5일 정도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에어를 놓치신 분들은 아마 TA 항공도 좀 살펴보신다면은 좀 하반기에 또 다음 주에 좀 투자가 괜찮지 않을까 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두 분 모두 LCC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K 콘텐츠 소식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현지 관객들과 접점을 확장한다. CJ 소식인데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OTT 업체, 그러니까 미국에만 있는 OTT 업체에 CJ가 지금 입점을 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K푸드, K방산, 그리고 K팝 여러 가지 놀랬는데 이제 곧 머지않아서 K컨텐츠에 놀랄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최고의 컨텐츠 회사인 CJ E&M에서 결국 미국 북미의 그 MBC 유니버셜의 OTT 동영상 서비스죠. 피콕에 직접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빠르면은 월 2,800만 명에 달하는 이 MBC의 피콕 그 동영상 가입자들이 아마 우리 CJ E&M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화면 나오고 있네요. 헤어질 결심인가요? 네, 기생충, 헤어질 결심 등 많은 우리 국내에서 히트를 쳤던 그런 좋은 영화라든가 또 드라마라든가 K-팝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파라마운트사에 이미 OTT에 진출했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대만하고 일본에는 이미 티빙이 나가 있거든요. CJ E&M OTT 회사인데 이 티빙이 내년부터는 어쩌면 직접 티빙이란 이름으로 미국의 그런 시청자들의 직접 면담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늘 관심 갖는 게 뭐죠? 주가 수준입니다. 지금 CJ E&M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저점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차트 보시고 CJ E&M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티빙을 비롯해서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CJ E&M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슈인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CJ E&M을 비롯해서 콘텐츠 관련주들의 지금 주가 매력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명수 PB님? OTT 또는 플랫폼 이런 미디어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달 초죠. 이제 드라마 우영우가 이제 히트를 하게 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CJ E&M 같은 경우에는 티빙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OTT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OTT 업체로는 이제 KT그룹이 나올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특히 스카이라이프 가족은 이번에 우영우 드라마 덕분에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흥행에 힘입어서 이제 종합 미디어 콘텐츠 기업화를 꿈꾸고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특히 자회사의 스카이TV 또 E&A 채널과 함께 시청률도 함께해서 고공행진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합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만약에 이제 CJ E&M에 이어서 만약에 꾸릴 수가 있다면은 KT그룹이 이것을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미디어 진이라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번에 스카이TV, 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인 스카이TV와 KT 스튜디오 지니의 자회사인 미디어 지니가 합병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합병을 통해서 조금 더 규모의 경제를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국내 OTT도 충분히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CJ E&M에 이어서는 아마 KT그룹에서 이런 OTT 업종에서도 충분히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컨텐츠, 특히 재미있는 컨텐츠와 인기 있는 컨텐츠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런 컨텐츠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카이라이프와 또 CJ E&M의 주가 추이도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이슈는요. 어제가 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었던 만큼 실적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생명보험사들의 올해 실적이 좀 영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집계된 건가요, 대표님? 네, 일단 뭐 보험사, 생명보험사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보험사가 올해는 조금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라는 내용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게다가 번외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기록적
지속적인 어떤 홍수 때문에 강남 지역, 특히 이제 강남 지역 쪽에 전손 차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사들도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걱정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뭐 생명보험사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죠. 교보생명이 전일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YOY로 47.5%나 급감했습니다. 3,203억 발표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YOY로 46% 감소한 4,526억 원에 그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일단 사유를 좀 살펴보니까 금리 상승 여파로 이제 채권 가격이 당연히 하락하면서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 손실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보통 생보사들은 이제 재무 건전성 지표 중에 이제 RBC라고 있는데 이제 지급 여력을 좀 많이 봅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이제 266.62%에서 6월 말 기준으로 210.47%로 하락한 부분, 한 20% 가까이 하락한 부분이 조금 이제 생보사 주식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많이 급감은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실적을 발표한 이제 빅3 중에 삼성생명 그리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고전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금리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8월 달에는 미 연준이 한 달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지만 9월 달에는 또 뭐 75bp, 50bp 아직은 좀 박빙인 것 같은데 어쨌든 9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또 따라 올릴 것이 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생보사들 주식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사이트를 좀 길게 보시거나 짧게 보실 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손해보험사들 갑자기 이거는 이제 예상치 못한 걸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 또 다다음 달에 또 발표가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는 아무래도 보험사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으니까 보험사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손실이 크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오히려 다른 쪽 수혜받을 수 있는 금리 인상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 비중이 너무 크시거나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좀 나는 이제 손절하고 넘어가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보사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사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는 조금 어려우신 시기를 겪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주 이야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지금 미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는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볼게요. 먼저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저희 투자 뉴스 보신 분들은 나 소장은 굉장히 장을 좋게 보는구나, 무조건 사라 그러는 거 하시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종합주가 지수 2,600포인트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만일에 2,600포인트가 되면 저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종목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같이 2,533에서는 아직도 5, 6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 과대 우량 기업, 낙폭 과대의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요. 우량 기업의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량 기업 전부 아시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등등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 만일 미국이 오늘 숨고르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조정 나오면은 저는 이들 기업들 저가 매수 나서는 전략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낙폭 과대보다는 우량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입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뭐 사실 이제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 나와서 사실 거의 다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뭔가 특이한 사항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미 많이 오픈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변동성이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조금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럴 때는 극단적인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극단적인 전략이 뭐냐면은 장투 가시려면 아예 장투 가시고요. 그리고 단기로 가시려면 정말 짧게 치고 하시는 방향이 좋은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적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유보자금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오늘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병수 PB님의 전략으로 마무리해보죠. 근데 저는 유가와 이제 환율을 많이 보는 편인데 유가에 조금 많이 초점을 줘야 하는 한 주가 아닐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의 100달러에 육박하는 유가가 이제 86달러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유가 하락이 과연 안정화인지 아니면 침체인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FOMC 오늘 기로 의사록이 공개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거지만 결국엔 유가 향방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말 그대로 경기 침체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안정화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로 될 것인지가 가늠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도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